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사랑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책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의식의 변용, 켄 율버와 잭 앵글러 등 공저한 책이며 학지사 출판입니다. 이 책은 인간 의식, 현대 서양 전통 정신의학과 자기발달 심리학에 따르는 단계적인 성장 발달과 장애, 병리와 치료 양식 등 치료의 스펙트럼 모형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초개인 자아초월적 수준으로의 단계적 발달 진화, 명상 수련의 단계적 발달에 관한 심층, 심리과학적 고찰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리치료, 명상과 심리치료, 자아초월 의식과 발달 변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 의식, 자기의 전 스펙트럼에 걸친 통합적 발달, 병리, 치료, 명상과 심리치료, 명상의 발달 장애, 그리고 명상의 발달 단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켄 율버가 쓴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 켄 율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켄 율버는 자아초월 심리학의 대가이며 노자의 도덕경을 접한 후 큰 충격을 받고 동서양의 사상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켄 율버는 의식의 스펙트럼을 23살의 나이에 저술했으며 지금까지 30여 권의 책을 통해 심리학과 철학, 인류학, 동서양의 신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인간 의식의 발달과 진화에 대한 통합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서 켄 율버의 저서 무경계에 대해 영상을 올려뒀는데요. 마지막에 링크 걸어둘 테니 자세한 내용은 무경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켄 율버 편에서 치료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를 나눠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의식의 변용 제5장 치료 양식 켄 윌버 편. 이 장에서 윌버는 정신병리의 각 주요 수준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치료 양식들 또는 치료적 개입들에 대한 논의로 그의 논고에 결론을 맺는다. 종교라는 절에서 그는 스펙트럼 모형의 시각에서 본 자기의 꿈 그리고 심리치료 명상의 본성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병리들이 자기, 조직화와 자기, 발달의 질적으로 다른 수준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왔다. 그렇다면 병리의 특정한 수준은 심리치료적 개입의 어느 특정한 유형에 가장 잘 조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 절에서 나는 자기 병리의 각 유형이나 수준에 가장 잘 맞도록 맞추어진 그러한 치료 양식의 유형들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이러한 치료 양식들의 일부는 사실상 정신병리의 독특한 부류를 치료하도록 특수하게 고안되었고 흔히 다른 증후군들에 대해서는 금기시되어 있다. 분기점 1. 정신병, 생리학적 개입. 극심하거나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정신병의 대부분의 형태는 정신분석학적 치료, 심리치료, 분석심리학, 가족치료 등 이 분야에서 반복적이고 선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또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이러한 정신병적 교란들은 유기체 조직의 매우 원초적 수준, 감각 지각적이고 생리적 수준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직 똑같이 원초적 수준에서 개입, 즉 심리치료를 보조적 치료로 배제하지 않는 약물학적이거나 생리학적 치료만이 효과적이다. 분기점 2. 자기애적 경계선 장애, 구조, 축조기법. 자기애적이고 경계선 장애 증후군에서의 중심 문제는 개인이 자기의 어떤 충동이나 감정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애초부터 분리개별화된 자기를 지니지 못하는 데 있다. 어떤 의미에서 아직은 억압된 무의식이나 억압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다양한 상념과 정서들은 존재하고 대체로 의식적이지만 이것들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상당한 혼란이 달리 말하면 자기와 대상 표상의 융합이나 혼동이나 분열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는 아직은 무의식 속으로 내용들을 밀어 넣을 만큼 충분히 강하거나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대신 단순히 표층의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자기와 타자 사이에 경계는 희미해져 있거나 자기의 나르시시즘, 매우 빈약한 경계선 상태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와 타자 사이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무차별하게 뒤섞어 버리거나 또는 하나의 대상 주체 모두 좋은 부분 대상에 대한 자신의 모든 좋은 감정과 또 하나의 다른 것 모두 나쁜 부분 대상에 대한 자신의 모든 나쁜 감정을 그룹화시킨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 치료의 목표는 무의식적 욕동이나 충동을 다 드러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조를 축조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신경증적으로 미급하게 구조화된 내담자에게 있어서 치료의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신경증, 억압, 저항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흔히 말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분기점 2에 대한 치료는 억압과 정신신경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폭로 기법들과는 대조적으로 소위 구조, 축조 기법들을 수반한다. 구조, 축조 기법들의 목표는 매우 단순하여 개인적 재개입을 도와주고서 분리, 개별화 과정, 분기점 2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분리, 개별화가 생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중심적 방어 기제, 투사적 동일시 혹은 자기와 대상 표상의 융합과 분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지불식 간의 약화를 수반한다. 투사적 동일시 또는 조잡한 방어를 하게 되면 자기는 자신 특유의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특히 자기 표상들을 타인의 것들과 융합해버린다. 생각과 감정들은 어느 정도 의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그것들은 억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들은 단순히 타인의 것들과 융합되거나 혼동되는 경향이 있다. 자기와 다른 대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능력의 결핍은 세상을 집어삼키는 자기애적 장애나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침범하고 위협하는 세상, 경계선, 장애 쪽으로 이끌려가게 된다. 분열이 있게 되면 관련되는 특정한 생각과 감정들도 역시 대체로 의식으로 남아있게 되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원초적 양상으로 구분되거나 부획화된다. 분열은 명백하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 즉, 생후 최초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만약 양육자가 영유아를 편안하게 잘 돌봐주면 그것은 좋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반면에 그녀가 그것을 망쳐버린다면 나쁜 어머니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 초기 단계에서 자기는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단순히 동일한 사람 또는 전체 대상, 즉 현실의 실제 어머니의 두 가지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인지적 역량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달이 계속되면서 유아는 모두 좋은 부분 대상과 모두 나쁜 부분 대상을 대상의 전체 이미지로 통합하는 것을, 즉 그 대상이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업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만약 모두 나쁜 부분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경노한다면 유아는 그것이 사랑하는 모두 좋은 부분 대상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과 후자를 통합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전문적인 언어로 말하면 유아는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 곧 역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전자에 대한 죽이고 싶을 정도의 경로는 후자를 망쳐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아는 자신의 대상 세계를 모두 좋은 조각들과 모두 나쁜 조각들로 따로 붙잡거나 분열하거나를 계속한다. 그리하여 마치 그것들이 모두 좋은이나 모두 나쁜의 생사가 걸린 극적인 문제이기라도 한 것처럼 상황들을 과잉 반응한다. 요약하면 F2, 병리들은 자기와 대상 표상을 분화할 만큼 그리고 그것들의 부분, 이미지들은 전체 자기 이미지와
전체, 대상, 세계로 통합할 만큼 충분한 자기 구조가 없는 까닭에 생겨나는 것이다. 구조 축조 기법들은 정확히 바로 그런 분화 및 통합을 목표로 한다. 한 문단으로 이러한 기법들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치료자는 F2 발달의 하부 단계들을 염두에 두고서 분리개별화를 향한 모두 추진력을 친절하게 보상받게 해주고 탈분화하고 분열하는 쪽을 향한 모든 심적 움직임을 온화하게 대처하게 해주거나 설명해 준다. 동시에 투사적 동일시나 분열에 의해 야기되는 현실의 어떤 왜곡에 대한 가능한 순간마다 언제나 지적해주고 도전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이것은 적절한 환멸감, 대치, 직면, 분석 등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에서의 의미를 부연하여 말하는 일부 전형적인 치료자들의 언급들은 이 수준의 치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신은 아주 사소한 언급에도 당신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아차려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마치 당신은 세상에게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거울같이 비추어 주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당신은 상처받고 화내게 되지요. 자객적 거울 전이.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쁜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가 정말로 그렇게 모두 좋았나요? 분열. 만약에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떠난다면요? 그건 정말로 당신이 죽고 싶을 정도로 싫은 일인가요? 분리, 포기의 불안. 혹시 당신은 삼켜져 버리거나 질식당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진정으로 밀착된 성관계를 갖는 걸 회피해온 건 아닌가요? 집어삼켜지는 두려움. 구조, 축조 기법의 공통된 특징은 내담자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거나 분리개별화에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또는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들에 관한 근거 문헌 자료에는 블랭크와 블랭크, 마스터슨, 컨버그, 그리고 스톤 등이 있다. 분기점 3. 정신신경증 폭로기법. 일단 충분히 강한 자기 구조가 형성되고 나면 그 전에는 안 되고 그것은 그 자신의 존재의 국면들을 억압하거나 해리시키거나 소외시키거나 할 수 있다. 폭로 기법들은 특별히 이러한 무의식적 국면들을 알아차리는 자각, 의식으로 되돌아오게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들은 중심적 자기와 재통합될 수 있다. 독자는 이러한 기법들과 아주 친숙할 수 있고 그 중에서는 적절한 정신분석, 대부분의 게슈탈트 치료 그리고 융학파 치료의 그림자 통합하기 측면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심도 있는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각각의 사례에 수반하는 병리의 수준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확한 초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만약 애초에 충분한 에고, 자기가 있지 않다면 그림자를 애고 자기와 통합하려고 애쓰는 것은 거의 소용없는 일이다. 치료 양식들의 유형은 특징적으로 서로 다르고 종종 기능적으로 대립된다. 예를 들면 F3 병리들에서 저항은 통상적으로 억압의 징후로 대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된다. 그렇지만 F2 병리들에서 저항은 통상적으로 분리개별화의 징후로 격려되고 도움받게 된다. 그러한 차별화된 진단에 관한 근거 문헌에는 컴버그, 마스터슨, 게도, 그리고 블랭크와 블랭크 등이 있다. 분기점 4. 대본 병리, 인지적 대본 분석. 대부분의 전통적 정신역동 이론가들은 심각한 병리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F3에서 즉 오이디푸스적 단계와 그 해결 또는 그것에 관한 결핍에서 끝내는 경향이 있다.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것이다.
그 까닭은 정신병에서 히스테리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정신병리들은 결국 자기 발달의 처음 세 분기점에서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하는 병인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병리들의 스펙트럼까지 심지어 심각한 또는 뿌리 깊은 병리들의 스펙트럼조차도 다 망라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발달의 상위에 또는 후 오이디푸스 단계와 그것들 사이의 상관적 취약성과 질병들까지도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역할 혼동의 의미를 예로 들어보자. 진정한 역할 취하기의 능력은 단연코 후오디푸스 발달의 문제이다. 타인의 역할을 취하는 능력은 어떤 미묘한 양상으로도 7, 8세 무렵까지는 출현하지 않는다. 반면에 오디푸스 해결의 전형적 나이는 6세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양상으로 오디푸스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만 오디푸스적 갈등이나 관심사들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이유로 인하여 역할 혼동과 정체성 혼란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발달의 단지 다른 계통이 아닌 다른 수준을, 즉 다른 갈등과 취약성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그 본질과 기원에 있어서 정신역동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인지적이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자기는 점점 더 의식의 스펙트럼상의 신체적 수준으로부터 심적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이 기여한 것들 중에 하나는 자기를 단지 정신신경적이거나 리비도적 차원으로 환원시키지 않고서 그 특유의 용어로 자기의 이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준, 텍스트 자기 또는 대본 자기라고 일컫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다. 그건 삼자간, 부모, 성인, 아동, 자로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그래서 F1이나 F2 수준이 아닌 F3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는 현상학적으로 어떻게 이 자기가 대상 관계의 일련의 연장된 선상에서 보다 더 복잡하고 상호 주관적인 역할들을 취하는가에 대해 조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하지만 보다 더 복잡 미묘한 유형의 연구들은 인지적 역할 이론가들, 사회적 학습 이론가들, 가족 치료자들, 그리고 소통 심리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어떤 학파든 간에 이와 같이 밀접하게 연관된 기법들을 여기서는 인지적 대본 분석으로 지칭하였다. 아마 가장 널리 퍼져 있거나 공통의 병리들은 인지적 대본 병리들일 것이다. 이러한 병리들 그리고 그 치료 양식의 유형들은 매우 일반적인 두 가지 부류로 세분화되는 듯하다. 그중 하나는 개인이 하고 있는 역할을 수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따르고 있는 규칙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부류는 비록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별개로 분리하여 논의될 수 있다. 중략 내가 의도하는 바는 인지적 대본 치료는 오로지 F4 병리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F4, 5, 6 범위의 병리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적용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곧 단순히 F4는 인지적 대본의 관심사들이 충분히 발달하고 나서는 그것들 스스로 이전 단계의 분기점들에서의 보다 더 정신역동적 관심사들과 차별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여하한 발달의 순차적 순서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그러한 단계들은 특히 병리적 왜곡에 취약하다. 성인의 성적 기능 장애가 흔히 초기의 남근기 오이디푸스적 갈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대본 병리들의 대다수는 마음의 최초로 연장된 심적 조장이 가능했을 때, 즉 분기점 4 동안에 개인이 배웠던 초기에 그리고 자칫 왜곡되거나 제한된 규칙과 역할들 속에 그 발생 기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폭로기법 외에도 병원성 인지적 대본은 이상적으로는 그 특유의 수준에서 그리고 그 특유의 용어로 공략되어야 한다. 분기점 5 정체성 신경증 내면 성찰 지금까지 제시한 병리와 치료의 위계적 모형은 주류의 전통적 정신의학과 현저하게 일치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1973년까지 멀리 거슬러 가보면 계도와
골드버그는 그들이 말하고 있듯이 5가지 하부 단계와 5가지 치료적 양식 유형들로 구성된 위계적 모형을 제시했다. 각 양식 유형은 다른 하부 단계를 특정짓는 주요 문제를 취급하도록 맞추어져 있었다. 즉, 그것들은 성인의 삶에서 예상되는 역경들에 대한 내면 성찰, 형식적, 반성심, 정신내적 갈등에 대한 해석, 정신신경증, 타인에 대한 원초적 이해화나 자기 과다증, 자기애적 거울 반사, 치료를 위한 적절한 환멸감, 개인적 목표들을 하나의 정합적 세트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실패, 경계선 분열에 대한 통일, 그리고 트라우마적 상태에 대한 약물치료적, 보호관찰적, 진정화를 포함한다. 인지적 대본 병리와 분석을 제외하면 궤도와 골드버그의 모형은 일반적인 한계 내에서 내가 지금까지 제시해온 것, 즉 F1에서 F5 분기점까지와 전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 진정화는 보호 관찰적이든 약물 치료적이든 간에 F1 병리를 언급한다. 적절한 환멸감은 자기애적 장애에 대한 구조, 축조 기법이고 그것은 자기애적 자기는 자신이 생각하거나 두려워하는 만큼 과대하거나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양호한 방법들을 내포하고 있다. 통일은 F2 병리를 중심적으로 특정 짓는다고 생각되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 축조 기법이다. 해석은 F3 병리 정신신경증의 치료에서 나타나게 되는 저항, 억압과 전이를 해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성찰적 내성은 F5 발달, 형식적, 반성적, 성찰적 자기와 그 혼란에서 생겨나는 역경들이나 문제들을 취급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들을 언급하는 용어이다. 궤도에 따르면 심적 조직화의 후오디푸스적 단계를 반영하는 방식은 정신분석 환자로 하여금 방어적 조작에 대한 해석이 없이 내면 성찰을 통해 그의 내면적 삶을 이해하도록 허용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분석가의 역할은 엄격한 증인으로서의 절차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주는 데 최적으로 국한되어 있다. F5 발달의 중심적이고 정의적 문제는 정신신경증적 억압도 아니고 병원적 대본들의 몰입도 아닌 것들을 내포하지만 오히려 형식적 반성심과 그 상관적 성찰적 자기 감각의 그 독특한 취약성과 고통과 함께하는 새로운 발현과 개입을 수반한다. 폭로기법이나 대본 분석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들을 취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다름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을 심적, 조직의 그런 하위 수준들을 초월하고 나서 전적으로 그것들 특유의 새로운 특성, 기능, 그리고 병리들을 보여주는 구조들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F5 병리는 그 이전의 4개의 분기점들에서의 발달 혹은 그 결핍에 관계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COEX 응축된 체험 체계에 대한 뒤에 잇따른 논의에서 알게 되겠지만 이전에 여하한 하부 단계 결핍들도 실사 그것이 어떤 하위 수준에서 전적으로 발달 정지로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특수하고 불유쾌한 방식으로 상위의 발달을 침해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 경우 부분적으로만 F2 혹은 분리개별화 문제를 해결한 개인은 F5의 도덕적 이성과 양심의 개인적 원리에 따른 수용을 압박하는 요구와 함께하는 형식적 반성심의 개입에 매우 거부적일 수 있다. 형식적 반성심의 억지로 의도된 개입은 심지어 포기, 우울감이나 분리불안 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 내면 성찰은 철학적 사색, 사유학에 대한 또 다른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어떤 명칭으로든 이 수준의 치료 양식인 것으로 보이는 사색, 사유학이다. 하지만 나는 치료자가 하는 일은 단순히 내담자의 창발적 사색하기에 침묵하는 공감적 증인이어야 한다는 궤도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단순히 침묵한다는 것은 치료자의 자리가 비어있을, 즉 그 값어치가 없을 위협이 있는 것이다. 궤도의 정신분석학적 정향은 그의 내면 속에 내담자를 역전이 재료들로 오염시키기 쉽다는 식의 막연한 두려움이 주입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걔도 자신의 정의에 따르면 만약 그런 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면 성찰적 치료 양식이 아니라 해석적 양식을 수반할 것이다. 만약 내담자가 분명히 해석적이 아니라 성찰적 양식 내에 있다면 치료자가 보다 더 적극적 역할을 취하는 어떤 의미에서 공동 교육자나 공동 철학자가 됨으로써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 수준에서 치료자는 내담자와 소크라테스식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내담자의 형식적 반성심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대화에서 더 하위 수준 의식의 잔유물이 표면으로 떠오르면 치료자는 해석, 구조, 축조하기, 대본 분석 등으로 대화를 되돌릴 수 있다. 여하한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한다고 해도 특정한 대화 내용이 그것이 내담자의 반성적, 내성적과 그 상관적 자기 감각, 레밍거의 양심적, 개인주의자적 자기감에 개입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고 끌어내고 연습한다는 사실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치료자는 그 자신의 철학으로 내담자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단 개입하고 나면 정의상 형식적 마음은 그 특유의 관점을 향해 중심을 잡아갈 것이고 그것의 출현을 치료자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로 도와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오늘 소개하지 않은 뒤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분기점 6, 실존 병리, 실존 치료, 분기점 7, 심령적 병리, 요가 수행자의 길, 분기점 8, 정묘 병리, 성자의 길, 분기점 9, 원인 병리, 현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어떠셨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도움이 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7단계인 요가 수행자의 길 또는 8단계 성자의 길 또는 9단계 현자의 길을 목표로 성장하는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